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네, 뉴욕 증시 이번 주에 있을 각종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도 나름 변동성이 제법 컸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반해 또 러셀 2000 지수가 1% 가까이 빠지면서 오랜만에 대형주가 선방하고 중소형주는 약한 장세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또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또 이제 시들해지는 양상입니다. 자, 시총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은 테슬라였는데요. 5%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부문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꼽은 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M7 종목 중 나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하셔야겠네요. 우리 증시는 어제 간만에 크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760선 회복이 됐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과 매각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리츠 시장이 최근에는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츠 투자의 매력이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상장 리츠는 ETF로도 투자가 가능한 만큼 국내 리츠 ETF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정말 투자 기회인 건지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리츠 ETF 투자 전략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시장은 빅 이벤트들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인 전형적인 종목 장세였는데요. 마치 휴가철 유의사항처럼 큰 파도를 넘기 전 다치지 않게 안전점검과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3대 지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0.12% 소폭 하락한 반면 S&P 500은 0.08%, 나스닥은 0.07% 각각 상승해줬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도 1%대 하락하면서 순환매 현상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연준 회의나 금융보고서, 또 빅테크 실적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시장이 대체로 관망 모드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르는 ETF 흐름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간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가 최근 상승해주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준 것이라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중소형주가 더 갈지, 이 빅테크는 꺾이는 건지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 소화하는 움직임 봐야만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에서 동결, 그리고 동결에서 인하로 접어들면서 그간 빅테크 독주로 빛을 못 보던 중소형주와 헬스케어 섹터들에게도 거시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보시면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앞두고 강세 보였지만 대부분 장 후반 매물 소화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애플은 0.13%, 마이크로소프트는 0.34%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1.3%대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중에서는 ARM이 HSBC가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0%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1.45%, 아마존도 0.38%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면 메타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일라이릴리는 0.39%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주가 하락한 반면 튀어오른 주인공 테슬라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 자동차 부문에서 포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최우선 추천주로 선정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올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리비아는 상승한 반면 샤오펑은 하락하는 등 다른 전기차 종목들 엇갈린 양상 보이면서 산업 자체의 요인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급등한 테슬라와 더불어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맥도날드는 부진한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3.7%대 상승해줬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출시한 $5짜리 메뉴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 치폴레, 멕시칸 그릴, 그리고 윤 브랜드 등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저소득층 고객을 유치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디즈니는 영화 데드풀 앤 울버린이 주말 사이 $2억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2%대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곤란 고원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중국의 해상 수입량이 예상과 달리 하루 1,000만 배럴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는데요. WTI 배럴당 $75 선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79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장 후반 미 재무부가 3분기 채권 발행 규모를 이전 수치보다 감소한 7,400억 달러로 발표를 하고 내년까지 규모가 지속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받았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 4.17%대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정치권의 친가상화폐 발언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7만 달러 선 근접했다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66,9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이벤트에 따라서 이처럼 순환매가 잠시 멈춘 시장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고래들의 싸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애플. 차세대 세계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로 점점 더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신 제품까지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인데요. 오는 9월 출시하는 아이폰 16의 플래그십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를 현지에서 만들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그간 최신 아이폰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인도에서는 구형 제품들을 조립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2년 전 아이폰 14 기본 모델을 슬그머니 인도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고급 사양 제품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탈중국 전략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후 1년간 인도에서 만들어진 아이폰 비율은 14%로 전년 대비 2배나 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최근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이 차갑게 식으면서 현지 출하량은 2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고 순위마저도 3개 단위나 밀려 6위로 추락하자 생산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14억 인구를 가진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나선 건데 성적도 좋습니다.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간 애플의 인도 매출은 33%나 급증했는데 특히 매출 절반 이상이 아이폰에서 나올 만큼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표 패스트푸드 체인이죠. 맥도날드가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4월에서 6월 글로벌 동일 매장 판매가 1년 전과 비교해 1% 줄었는데 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치솟는 원재료값부터 인건비 때문에 최근 1년간 메뉴 가격을 줄곧 올려왔는데 저렴한 한 끼를 찾던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난달 $5 세트 메뉴를 한 달 한정 이벤트 상품으로 내놨지만 이마저도 시큰둥해 최근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하는 등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이뤄진 방문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반도체 절반을 소비하는 최대 시장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3위인 마이크론은 2022년 한 해 매출의 4분의 1을 중국에서 거뒀지만 중국 당국의 제재로 작년에는 현지 매출의 절반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실적 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으로 사실상 중국으로의 접근이 차단되는 등 높아진 중국 사업의 장벽을 허물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은 각각 26%, 38%에 달할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데 양측의 갈등에 업계 고심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중국 샤오미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달리 첫 전기차 SU7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도 베이징 인근의 제2공장 부지까지 확보하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곳에 5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3조 원이 넘는 생산량을 뽑아낼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SU7을 출시한 샤오미는 자동차 생산 능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제1공장은 지난달부터 2교대 생산을 시작해 월간 납품량이 10,000대를 넘길 만큼 불과 석 달 만에 인도량 3만 대를 달성했고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10만 대 역시 11월이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기세를 몰아 내년 상반기 두 번째 순수 전기 SUV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는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실적주들이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화장품주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나란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며 자연스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리들샷과 수딩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VT와 이외에도 실리콘2, 한국콜마 등 올 2분기에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는 향후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 진출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0%의 응답자들이 하반기에도 화장품주의 수출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14.61% 뛰었고요. 에이블 CNC, 뷰티스킨, 실리콘2 모두 9% 넘게 올랐습니다. 그 밖에 VT도 8.8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산주도 호실적의 추가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특히 현대 로템의 호재가 여러 나오면서 방산주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현대 로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1조 945억 원, 영업이익 1,128억 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도 함께 나왔는데요. 현대 로템은 한국철도공사와 방위사업청과 총 5,381억 원 상당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앞으로도 현대로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외에도 국내 4대 방산기업의 합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방산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04%, 한국항공우주가 6.85% 올랐고요. 이어서 HJ중공업, 이지트로닉스, 삼형 ENC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 모두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이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전부터 친가상자산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최근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국을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면서 국가 차원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때문에 등 돌린 가상자산 업계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 측은 가상자산 업체들과 수요일 내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업체와 가까운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층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7만 달러에 육박하자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위지트가 21.86%, 또 T사이언티픽이 9.42% 올랐고요. 업비트 모회사 두나무 관련주인 한화투자증권이 8.02%, 우리기술투자가 3.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 가스 기업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골에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에닐을 상대로 대왕골의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엑슨모빌도 대왕골의 투자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나스도 대왕골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부는 국내 기업만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외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대왕골의 프로젝트 준비에 속도를 내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화성밸브가 16.36% 뛰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DK락이 6.49%, KSP가 5.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기분 좋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금리였습니다. 6월 PC 물가가 시장에 안도를 가져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국내 증시도 상승부를 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축축 처지는 월요병 탈출에 성공하며 주 초반부터 시작이 좋은데요. 시장 복귀하면서 화요일 준비하시죠. 간만에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1.23% 올라 2,765.53포인트, 1% 넘는 상승률은 16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코스닥도 1.31% 올라 807.99포인트, 3거래일 만에 8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1,600여 개 종목이 오른 전방위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힘 빠졌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4,458억 원 순매수하면서 4거래일 만에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렸고 기관도 769억 원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는 9거래일 만이었습니다. 개인만 홀로 4,856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043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463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코스피 시총 10개 종목 모두 빨간 상승부를 켰습니다. 반도체 투톱 모두 올랐는데 특히 SK하이닉스 2%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대체로 호실적을 냈거나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73%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현대차가 5% 가까이 급등했고 기아도 1.43% 올라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4.5% 강세로 21만 원 선 목전에 두고 거래 마쳤고요. 금융주도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이 나오자 KB금융이 3.3% 뛰어올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또 신한지주도 4.66% 급등해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총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강했습니다. HLB와 엔캠이 2% 내렸지만 나머지 8개 종목은 눈에 띄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각각 2.4%, 0.74% 반등했습니다. 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금리 인하 수혜주인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알테오젠이 5.29% 올라서 30만 원 선 코앞에서 거래를 마쳤고 삼천당 제약 4%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2.5% 상승했고 리가캠 바이오가 7.4% 급등하면서 시총 8위에 올라섰습니다. 더불어서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이 5% 뛰며 시총 9위에 피부 미용기기 관련 업체인 클래시스가 3% 가까이 상승하며 시총 10위에 자리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1원 90전 내린 1,381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험 선호 회복으로 이어진 영향이었는데요. 마감 후에 역외 환율은 출렁이다가 1,381원 선에서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며 대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외환 시장 박스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실적 빅데이입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 형제 등 2차 전지 대표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2차전지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제 에코프로 BM 등의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고 또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2차전지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쇼크에 흔들릴지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반등할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은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회사의 향후 계획들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하반기 테슬라 4680 관련 밸류체인들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테슬라가 추진 중인 4680 셀 양산 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양극 건식 코팅에 달려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과 수율 개선을 연내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4680 셀 본격 양산 시점과 또 생산성 개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반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재는 LNF, 장비 같은 경우에는 PNT, 부품은 동원 시스템즈를 관련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텐데 대표주들의 실적 이슈와 함께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 확인하시죠.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5월 주택가격지수와 6월 구인이직 보고서 등이 우리 장이 끝나고 나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보다는 실적의 영향력이 큰 하루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와 에코프로 형제를 비롯해서 롯데칠성과 롯데정밀화학, 한화시스템 등이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실적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쿠팡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판매 대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제앱 관련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이 팀F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네이버와 쿠팡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쿠팡의 물류와 창고 업무 관련 제휴를 맺은 KCTC 그리고 물류를 전담하는 동방 등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엇갈리며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다소 호흡을 조절하는 장세가 펼쳐질지 아니면 실적에 크게 움직이는 하루가 될지 장 초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잖아요. 일단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뭐 투자자들 보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네요. 예. 저는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미국장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편안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장중 흐름 보니까
버겁네요. 그래서 지금 딱 뭐 5일선은 위에서 누르고 있고 60일선은 밑에서 받치는데 네. 그 두 개 선이 붙어 있을 정도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 잡기가 네, 쉽지 방향 않다는 잡기가 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을 갖다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맥도날드만 해도 그래요. 네. 맥도날드만 우리가 우리 궁예 형님 그 4달러 광고 본 지가 좀 됐지만 네. 이제 5달러가 나왔는데 인기가 좋다면서요. 5달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매출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주가는 또 많이 뛰니까 네. 오늘 우리 이제 에코프로 그룹 또 쭉 실적이 나오는데 뭐 삼성 SDI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실적이 또 뭐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이던스도 주가 중요할 것 반응은 같은데. 예 가이던스도 중요하겠고 예. 주가 반응은 역시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럼요. 근데 뭐 매주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처럼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합니다만 매주 중요했어요. 진짜 중요해요 이번 예, 주는. 그렇죠. 뭐 주요 네, 기업들 맞아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요. 국내 증시 쪽에서 예. 2차전지 관련주도 실적 발표 있고요. 통화정책 이벤트도 2개나 있고. 거기다가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7월에 인하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진짜 뚜껑 열어봐야겠네요. 예. 그 잘못하면 저는 30잔인데. 기분 좋게 쏘시면 좋은데 기분 좋게. 문제는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죠. 그러니까. 네, 예. 맞아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뭐 뉴욕장 뭐 저는 이렇게 잘 못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정민행하고 잠시 정리했습니다만 어떻게 어제 장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막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그 올해 내내 좀 분위기 좋았다가 좀 예. 잠깐 이제 그 하락을 좀 맞으면서 시장이 약간 이제 불안했었는데요. 뭐 지금 이제 추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꺾인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헤드라인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제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뭐 관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개별 기업들 실적도 있지만 이제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어 줄 만한 이제 가장 핵심인 이 금리 이슈가 있어서 예. 그 FOMC 회의 결과를 대부분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7월에 인하해도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렵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 9월 이제 인하를 많이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 가능성이,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금리 관련 이슈를 나올 때마다 작년 항상 10월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10월 달부터 12월 그 랠리가 나올 때 그때 랠리의 가장 기반이 됐던 게 24년도에 금리를 내리는구나 이거였거든요. 네. 그게 증시를 전반적으로 많이 이끌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제 글로벌 IB들이 3월이다, 6월이다 해가지고 네, 뭐 맞아요. 서로 경쟁하듯이 이야기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사실 틀린 이야기 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아마 7월달 금리를 뭐 진짜 내릴지 깜짝에서 인하를 할지 뭐 아니면 이제 너 동결한 다음에 이제 9월로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을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계속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기대하는 거는 9월달에 진짜 금리를 내릴지 아닐지에 대한 답을 좀 이번에 줬으면. 근데 그 답을 만약에 파월 의장이 주지 못하면은 시장은 또 불안감을 그 불확실성을 가지면서 또 약간 변동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좀 뭔가 시그널을 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최근에 그러면 혹시 AI 덕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나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확실히 AI 시대구나 싶은 어떤 느낌이 든 게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는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건 이제 저희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삼성 걸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저는 하이 빅스비를 부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몇 시야, 날씨 이런 걸 많이 그냥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미 있었던 기능 아니에요? 벌써 아니, 네. 예. 지가 불렀다고 네네. 말을 하네. 네. 반응 속도 무엇이죠? 네. 제가 이걸 안 꺼놨나 보니 그리고 저 탐방을 가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AI를 실제 그 사업화에서 접목을 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예. 특히 이제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예.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그 누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 그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미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많이 물어봐요. AI를 접목을 시킬 건지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은 대체로 과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안 했거든요, 기업들이. 네. 네. 근데 요새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제가 체감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제가 AI를 몇 차례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일상 그렇죠. 모든 생활 예, 전반에, 예. 모든 사람 전반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 10년 지나서 많은 기업들의 기술적 어떤 격차나 이런 게 좀 저는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 우리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네. 이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분이 특별하게 어떤 그 경제적으로 보상을 못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편합니까? 내비게이션 없는 세상 생각하면은 특히나 길치들은 진짜 운전하기가 겁이 날 텐데. 네네. 제 얘기는 그렇게 AI가 이렇게 여기저기 퍼져 들어가는 건 맞는데 지금 월가에서도 조금씩 이제 논쟁이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기업이 수익을 기업의 거두고 수익이 있느냐. 되느냐는 거지. 이제 뭐 최고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는 그거 아닙니까? 오픈 AI 아닙니까? 샘 알트만의. 네. 이 친구들이 뭐 이 회사가 금년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적자가 날 거라면서 그동안 이래저래 투자받았던 돈들 다 그냥 눈 녹듯이 녹아갖고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AI 기술 발전 맞고 조금씩 생활에 스며드는 건 맞는데 그걸로 그럼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오픈 AI는 아직 상장도 안 된 기업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기술주들이 좀 조정받는데 하나의 배경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돈을 지금 쓰고 비용을 이제 지출하면서 매출을 못 내는 이제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어느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규 사업을 하면 그 기대감이 늘 발생이 되고 그게 또 주가에는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제 실적이 나와주면 매출이 나와주면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면서 계속 그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뭐 워낙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그렇게 많이 좀 돈을 쓰고 있는데 매출 과연 언제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오픈 AI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예. 다만 이제 제조 기반에 두고 있는 뭐 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예, 쪽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대로 지금 이 매출 이익이 지금 나올 거고 국내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나오느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 거 잘 보시면 대부분 다 HBM 쪽이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반도체가 수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AI 쪽에서 실제로 미래에 너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수익을 못 낼 경우에는 좀 주가에는 분명 영향이 있을 거고 향후 좀 더 길게 보면은 네. 회사 존폐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예. 거예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관련돼 가지고 뭐 의료 AI 이런 쪽 기업들이 엄청 올라갈 때 저도 나름대로 그 기업들 탐방 가봤었고 그 기대치를 갖고 있었지만 한 몇 년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비싸진 건 맞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지금도 제가 최근에 보지만 그 기업들 주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여전히. 네. 근데 미래에 지금 계속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어요. 기업들이. 근데 조만간 제가 볼 때 1, 2년 안쪽으로 숫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에 심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 대비 과연 이제 뽑아내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꼭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 보니까 모처럼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대형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는 섹터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샀던 섹터가 아니라 네네. 뭐 금융이라든지 네. 또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준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좀 쉬고 예. 뭐 2차 전지는 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매수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고 자동차 쪽 이런 쪽도 일부 최근 들어 좀 약세가 있었는데 반면에 제가 뭐 눈여겨보진 않았었지만 의외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네,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볼 때 시총 그 상위에 있는 기업들 예.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7월 월간 상승률 봤더니 23%예요. 그러니까 7월 차트 무섭더라고요. 7월 저점이 예. 75만 예. 9천 원이었는데 어느새 지금 95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내 큰 주목을 못 받다가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서 나름대로 좀 실적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다 금리 인하되면은 또 제약바이오 섹터는 네. 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장중 고점 5%, 종가 4.5%. 그러니까 고가에 이제 마감된 거고 7월 저점이 17만 5천 원이었는데 어제 고점이 21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동안 18%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주가가 올해 내내 그렇게 한가당하다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좀 쭉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고 방금 이정미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금리가 내렸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저는 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우리나라의 뭐 대형주들은 그런 대로 매출 이익이 나니까 돈을 예, 버니까 현금 창출이 예. 있어서 뭐 회사를 꾸준히 뭐 이어나갈 힘은 있지만 중소 신약 개발 업체들은 지금 사실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뭔가 사업에 어떤 존폐 위기 많이 놓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여튼 실질적 수혜를 보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금리를 내린다는 그 기대감에 투자 심리는 굉장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바이오 주들을 이번 7월 넘기면서 8월 이렇게 9월 좀 하반기로 가면서는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또 꿈틀거렸던 게 이거 뭐로 분류해야 됩니까? 이게 영일만입니까? 대왕고래입니까? 뭐 대왕고래? 대왕고래라고 네, 네, 부르나요? 네. 영일만 관련주 아니면 뭐 대왕고래. 시추 관련주? 예. 뭐 이쪽도 또 이제 꿈틀거리는데 뭐 뉴스가 있었나요?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프로젝트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전해지면 이제 주가가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제도 네. 보니까 다음 달에 대왕고래 이제 프로젝트 개발 관련돼서 주관사를 입찰한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해질 때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뭐 한선엔지니어링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변동을 보이는 지금 시장이 그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프로젝트 이슈 있을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쪽이 뭔가 실제 수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뭐 논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의 테마군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냥 트레이딩에 좀 능하신 분들은 주가가 이제 빠져서 가격적으로 좀 쌀 때 사놨다가 어떤 이슈 이벤트 일정을 좀 체크해 두신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이슈화되거나 뉴스화되면은 그때 주가가 또 반짝이 올라가니까 그때 그냥 매도에 던지는 그냥 어떤 트레이딩 종목들 정도로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금융주는 어때요? 금융주 뭐 최근에 또 밸류업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도 러프를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은행주들이 어제 이제 기업은행을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시중 네. 5대 은행은 대략 실적 발표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실적들은 대부분 다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과 함께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건 아무래도 그 주주 환원 정책인 것 같아요. 이제 배당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일부 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다른 KB금융이나 신한주주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는 이런 것들이 좀 늦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자사주 소각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좀 주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은행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주가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걸 좀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증권가에서 지금 분석하는 내용들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보통 은행주들을 그 밸류에이션 할 때 그 PER로 보기보다는 PBR을 많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PBR 맨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KB금융이 0.56배고 신한주주가 0.52배, 의류금융주주가 0.36배, 기업은행이 0.34배인데요. 이 은행주들은 대체로 주가 방향성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B, 신한, 하나 이런 것들 주가가 먼저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의류금융지주나 기업은행이 좀 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상 갭을 좀 메꾸는 또 얼추 주가의 흐름이 비슷해지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혹시라도 은행주를 내가 사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PBR 관점에서 좀 낮은 기업을 접근해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 은행주들, 국내 은행주들을 좀 동종 업종을 비교를 하려고 글로벌 그 은행 업체들하고 좀 비교해 봤는데 글로벌 지금 업체들도 높은 밸류를 받는 기업들은 1배, PBR 1배 넘게도 받지만 0.6 또 0.5 받는 기업들도 꽤나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일본 선진 은행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PBR 기준 봤을 때는 얼추 비슷하게 올라간 기업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은행주들이 더 갈 수 있는 힘은 있겠지만 신규를 매수해서 그 상승 여력을 크게 가져가겠다.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리스크 차원에서는 약간 올라온 기업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저 방산주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보니까 사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도 좀 많이 올랐고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뭐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예산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지금 정부 예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로키드 마틴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방산주들도 그런 흐름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뭐 국내 방산 업체들은요, 그 지난 한 2년 전부터 수주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수주 베이스상 실적을 쌓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네네. 어제 이제 좀 주목받은 게 한국항공우주인데 예.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올해 지금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방산업체,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현대로테 이런 기업들은 그런 대로 올해 수주나 실적에는 전망이 좋았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그닥 실적에는 전망이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2분기 이런 거 보니까 실적이 그런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방산주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시면은 PER 20배 지금 미만, 대략 17배, 20배 지금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제 기준 놓고 볼 때는 그 상승 여력은 역시나 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를 매수하기 살짝 좀 부담이 있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종목을 볼 때 웬만하면 좀 쌓아서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 올라간 상태에서 더 간다라고 해서 사기보다는 그냥 좀 저점에 사는 상태에서 좀 기다려서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기대하다 보니까 방산주들은 그냥 흐름만 놓고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국의 방위비 증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국방비를 많이 예산을 할당하다 보면은 나라별로 또 그러한 흐름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정부 예산에 맞물려서 그런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섹터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남았잖아요. 대선까지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게 또 주가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각 민주당, 공화당의 그 정책에 따라서 이 방위 산업, 그다음에 뭐 가산에서 다양한 정책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변동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좀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예, 되면서 예.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이제 모멘텀,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변동 요인인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나오는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이 당장 오늘 내에 올라갈 거냐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네. 최근 한 달 올라갈 거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기업들의 그 수주나 실적 베이스로 두고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바닥권인지 좀 고가권인지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다소 조금 이렇게 시작하기 전이나 뭐 올림픽 개막할 무렵까지만 해도 여느 때에 비해서는 조금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지만 같았던 이번 파리 올림픽 그래도 이제 초반에 막 금메달이 쏟아지니까 다시 또 밤중에도 보니까 여기 아파트촌에서 와 환호성이 들리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조금 산책을 하는데 아이고, 오죽하면은 그 얘기가 돌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를 갖다가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 해가지고 북한 전혀 민주주의이지 않은 데가 이름에는 데모크래틱을 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혹자가 그러시는데 공감이 가는 게 유럽에서 그래도 무기 시장에 프랑스가 꽤나 하는데 자꾸 한국한테 뺏기니까 체코한테 네. 폴란드한테 뭐 자꾸 그렇죠. 뺏기고 하니까 네. 에라 하면서 했다는데 저는 어제 오상욱 선수 펜싱 결승전 보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의 뭐 14대 7인가 한 포인트만 따면 되는데
뭐 봐서는 우리가 득점한 것 같은데 자꾸 심판들이 모여가지고 군시렁군시렁거리면서 그게 한 4, 5점을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민한가? 아니 그리고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조선주가 진짜 겁나게 달리고 있는데. 조선주 예. 저도 진짜 더 갈지 안 갈지 저도 일단은 의문인 거고요. 생각보다 빨리 왔죠. 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실적이 좋을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의심은 없고 최근에는 이 조선주도 지금 소위 말하는 트럼프 이제 수혜주로 계속 분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수혜주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 기술력으로 능력치를 봤을 때는 한국 아니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LNG 계속- 쪽은 우리나라죠. 네네. 예. 그래서 계속 중국을 뭔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사수혜로 이제 떠오르는 게 한국의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주가 이제 그 모멘텀도 일부 저는 예.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일단 펀더멘탈 되는 상태에서 펀더멘탈은 되는 예, 거죠. 상승에 예. 대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받쳐준다는 거는 예. 절대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지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저는 또 밸류를 따져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수주 현황들을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건데 수주는 지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수주도 지금 거의 올해 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거에 90% 이상은 다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주도 지금 잘 나오는 거예요. 항상 조선은 수주가 먼저냐 실적이 먼저냐 이게 늘 논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수주는 이미 21년부터 해가지고 꽤나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그 한 27, 28년까지 일할 거는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원가도 쌉니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인데 후판 가격 이런 것들이 주 원재료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문제가 없고 수주도 좀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모멘텀이 약간 더해진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강세가 나오는 건지 그러면은 이 모멘텀이 또 다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악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선주는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 업황 자체도 좋은 건데 주가는 좀 비싸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나마 좀 이 상태에 접근해 볼 만한 거는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인 것 같아요. 기자재 쪽은 보니까 그런 대로 아직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싼 기업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좋다는 그러니까 뭐 완성 어떤 배를 만드는 업체가 좋다는 것들은 밑에 그 배를 치는 기업들도 다 실적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피싱 지금은- 밸브 업체. 네네네 그런 업체들은 워낙에 뭐 원전이 다른 뭐 쪽에서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같이 엮이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뭐 이런 기업들도 고냉제 지금 쪽도, 네 예.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싸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또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에코프로그룹주 실적 발표고 삼성 SDI 2차 전지 지금 뭐 계속해서 어제 좀 반등을 보이기는 했는데 뭐 그동안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우세를 지금 보이면서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신저가를 쓰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네.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암울한 그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제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다시 좀 시장의 오해가 좀 풀리고 있는 것들은 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 IRA와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 폐지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져가지고 예. 뭐 그게 엄청나게 뭐 트럼프가 전기차 쪽에 악재가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지금 업황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업황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많이 팔리던가 아니면 원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는 어떻게 결국 개선될 거냐면 결국 저는 금리라고 봐요. 금리가 계속 내려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내려오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나름대로 좀 쓸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면은 차량 구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업종 그 배터리 셀 업체,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업체들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공장을 꾸준히 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양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가를 더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커지면서 양을 늘리는 전략들. 그러려면 결국 공장을 증설한 게 좀 돌아가면서 뭔가 매출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2분기 상으로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되는 이후에 시장에 향후 가이던스를 줄 때 그래도 공장 가동률을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면은 나름대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 그게 결국
투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는 거지 지금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69포인트, 코스닥 0.3%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0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1,800원, SK하이닉스 지금 호가에서는 2.7%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1,2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4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6%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호가는 11만 4,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6만 3,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0.9% 하락 예상되고 있죠. 셀트리온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0만 9,500원, KB금융은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신한지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17만 6,4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밖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제약이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엔캠 0.7%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16만 7,900원, 휴젤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6,300원, 플래시스 1%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만 8,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조금 방향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예. 참 저는 오늘 좀 그러네요. 저는 또 확실히 진짜 시장은 아무나 장담 못한다 싶네요. 저는 오늘 중에 2,800원 간다고 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참 묘하네. 네. 그래도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는 좀 소장님이 출발 아쉽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제는 생각보다 좋았던 괜찮았고. 날인데 그 탄력이 아니 FMC에서 어떻게 되건 간에 실적이 어떻건 간에 이거는 일단 흘러 내리다가 밑에 발이 닿았으면 거기서 한번 도움닫기를 했으라도 2,820원 고사하고 2,800원 그래도 한번 가져야지 그걸 못 가네요. 참. 예. 개장하고 뚜껑 열어봐야겠죠. 또 열어봐야겠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대표님하고 2차 전지 얘기를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마무리가 됐고. 예, 숫자로는 아직 확인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금투세 얘기 좀 해볼게요. 세법 개정안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금투세 폐지 내용이 담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 아닌가요? 네, 이제 금투세 지금 예. 폐지 관련돼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지금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네네. 예. 결국 이게 또 국회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폐지를 이제 확정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확정을 안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제1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8월 18일 이제 이후에 좀 공식적으로 내부 논의를 좀 해서 뭔가 당론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폐지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역시나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금투세에 관련돼서는 이제 결국에는 개인들에게는 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바라봤을 때도 좀 분명히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스토리를 좀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 이게 증권사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이 거래세 폐지,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2020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관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에게는 불리한 네. 예, 이런 이제 어떻게 제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 정책이 돼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더 불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자 보니까 상당히 이 법안에서 약간 네.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내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내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도 꽤 큽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1년에 한 1억의 매매 차익을 달성을 했다 그러면은 연간 한 1,100만 원의 금투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 내던 걸 이제 내게 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내면 더 좋다라고 느끼는 건데 갑자기 내라고 하면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럼요.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이런 법안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시장 이야기할 때 해외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네. 절대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 안 된다는 얘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문화 자체도 안 좋게 만들 수밖에 그러게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계속 매매만 빈도를 높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불리해지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냐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하는 거고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네. 22% 세율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장기 투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만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벌면 세금은 안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금투세는? 이유, 네네. 그 그러면- 이유부터 내게 그러면 6천만 원 벌면은 천에 5천에 대한 20, 22%. 네네네 그런 개념입니다. 천에 대한 20% 한 200만 원. 네네. 그래도 22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 더 벌고 200만 원 세금 내는 게 낫네. 그죠? 그래도 벌고 내는 거예요. 벌고 내는 게 데 낫네. 이제 네. 우리 투자 심리상 그런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안 됐는데 갑자기 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고 예.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금투세를 안 내다 보니까 그럼 기관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계속 글쎄, 나오는 거죠. 누군 내고 누구는 안 냅니까 또? 네. 기관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법인세라는 걸 또 별도 내는데 그 세율에 아유, 또 차이가 우리는 뭐 있는 개인 거죠. 소득세니 뭐니 세금 안 냅니까? 네. 뭐 세금 진짜 너무 많던데 네, 내다 그래서 보니까 뭐 그 세금은 늘 이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보다 세금 더 많이 내시나 보다. 정민앵커 세금 하는 순간에 눈썹이 올라가네. 아니 세금은 싫죠 원래 다 그러죠? 모든 분이. 아유, 지금 여기 그거 한번 봐주시죠. 요것도 벌써 살짝 일단 고비에 도달했나요? 전력 관련 전선 잘 달린다 싶더니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네. 펀더멘트는 살아있는데. 지금 스토리도 주가는 그렇고. 비싸다고 하지만 네. 좀 더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섹터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여기는? 아까 방산이나 뭐 이런 쪽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미래 아주 더 멀게 보면은 전력 얘기가 왜 다르냐면은 이게 이 전력 계획이 각 국가별로 보시면은 거의 5년, 10년 굉장히 그 긴 사이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터진 게 불과 1년입니다. 특히 이제 야, 미국부터 예, 시작된 예, 것 같은 예. 노후화된 교체를 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변압기, 뭐 전선 이런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실적이 좋아졌고 수주도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펀더멘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오히려 조정이 온 기업들,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하는 기업들은 좀 살 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 드는 거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만약에 밀린 쪽은 대체로 보시면은 주가 많이 올라온 쪽이었는데 실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섹터라고 하면은 조정 시에는 반드시 매수를 들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느껴가지고 못 샀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하면 주가가 20-30%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섹터는 좀 접근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참 이 61선에 걸쳐 있는 종목들이 참 많네요. 지금 이제 전력 설비 전선 관련해서 한번 그래도 자주 회자되던 재룡전기 빨리 한번 펼쳐보니까 이것도 딱 61선에 오니까 또 이렇게 딱 하락이 멈추나 싶기도 하고 한데 이게 지금 뭐 61선 아니면 120선이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요 섹터별로 주요 종목들은 전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하락 조정 멈춘 거야? 아니면 더 밀려야 조정이 끝나는 거야? 이걸 갖고 막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밸류에이션으로도 아직 그 비싼 것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이제 한 21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 보니까 어제 종가 기준 21배 받고 있거든요. 올해 예, 실적 대비 예, 추정 PER이죠. 예. 24년도. 25년도 실적은 아마 전망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들은 추정 PER, 25년 추정 PER로는 더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실제로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그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일부 좀 상향 조정되는 이유들은 여기에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지금 대형주들 호가에서 줄줄이 좀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주요 빅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맥도날드 실적 부진했습니다만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FOMC 이번 회의에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또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투자자들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상승 모멘텀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지금 2,742포인트, 코스닥 0.3% 떨어집니다. 80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지금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코스피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지금 0.9% 떨어집니다. 8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약세 191,2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6% 떨어집니다. 32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939,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98% 하락합니다. 254,000원. 기아가 0.6% 내림세네요. 112,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이 1.2% 하락으로 206,500원이고요. KB금융도 1% 약세입니다. 89,700원. 포스코홀딩스가 0.69% 하락하면서 365,500원이고요. 신한지주가 다시 10위권으로 올라왔네요. 1% 내림세 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하락합니다. 하루 만에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176,900원, 그리고 알테오젠 강보합권으로 299,000원. 에코프로가 0.6% 떨어집니다. 94,500원. HLB가 보합이죠. 삼천당작 0.2% 소폭 하락으로 18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도 보합권입니다. 109,000원. 엔캠이 0.3% 떨어집니다. 166,1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강보합권으로 87,000원. 휴재 0.2% 소폭 올라갑니다. 255,500원. 클래시스는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시 올라옵니다. CCS가 10% 급등합니다. 2,915원 선이고요. 모비스도 4% 강세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 이상 올라갑니다. 56,200원, 선암 2.78% 상승합니다. 4,245원, 덕성도 3% 강세고요. 아센디오도 0.8% 올라갑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팅, 밸브 쪽. 이거는 이제 역시나 대왕고래 관련주 쪽으로도 엮여 있죠. 한선 엔지니어링 4.5% 상승합니다. 다만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물량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밸브는 약세고요. KSP가 지금 3.5% 상승 중이고 태광 2.6% 올라갑니다. 17,280원. 하이로코리아 2.5% 상승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까지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엮여 있는 섹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피팅 밸브 쪽. 그리고 오늘 또 물류 관련주들 흐름 좋네요. KCTC가 8% 강세입니다. 6,050원이고요. STX 그린 로지스도 7.2%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터지스도 1% 상승 중이고 태웅 로직스도 0.7% 올라가고요. 그 밖에 동방 3%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물류 관련주도 흐름 좋고요. 마리화나 관련주는 또 올라가네요. 다만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요. 오성 첨단 소재가 2.4% 상승합니다. 2,260원. 그리고 한국 BNC 4.7% 올라가네요. 6,650원. 우리바이오도 6.4% 강세고요. 그 밖에 화일약품 에머리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오늘 올라갑니다. 대봉 LS가 8% 이상 올라갑니다. 18,480원. 그리고 큐라티스도 4.2% 상승 중이고요. 동아ST, 펩트론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인벤티지랩이 2.7% 상승하면서 16,470원. 그리고 한국 BNC 5% 강세고요. D&D 파마텍도 1.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바이오랩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해운주 올라오네요.
지금 해운주 내에서는 지금 STX 그린로지스가 이제 물류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해운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운주 내에서는 뭐 HMM, 페노션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지금 물류 쪽 아니면은 초전도체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이제 보톡스 쪽 흐름이 괜찮고요. 뭐 메디톡스, 휴젤 1% 이상 올라가고 대웅제약도 0.6% 상승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1,51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3억 원, 1,087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34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8억 원, 9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달러원 환율 90전 상승한 1,382원 80전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 자체는 글쎄요 지금 상승 동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네요.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데미지를 입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게 기운을 못 차리고 거기다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해줬기니 어제 그렇게 사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장마감 이후 여기저기 또 시황에서 외국인들 돌아오나 이랬더니만 또 험불 켰네요. 또 외국인들이 단타하고 있나?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참네. 야, 니케이도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니케이도 하락 출발. 다들 뭐 이번 주는 지나면서 자신이 없나 봅니다. 뭐가 좀 보이세요? 지금 개장초 흐르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건 어제 테마랑 오늘 테마가 이게 완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뒤집어졌죠. 급락했던 어제 쪽에 급락 쪽이 테마가 지금 대부분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예. 반면 어제 올라왔던 쪽이 예. 이제 다 지금 보면 하락 섹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는 좀 정반대 지금 흐름 되어 있고 이 시장 분이 어제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약세는 면치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은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전형적으로 테마와 테마 간의 어떤 순환매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 중심으로는 실적 나오는 쪽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쪽이 있고 또 반대로 차익실에 나오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을 봤을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수급적으로만 계속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그 시장의 일부 그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넘어갈 건데 아마 이런 장세는 뭐 FOMC에서 엄청나게 좀 좋은 호재로 인식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반은 잘 버티고 있네. 와. 최근에 뭐 외국인들 좀 꾸준하게 러브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제 이 대표님 종목 진단이나 드려야겠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왜냐면 아니 SK하이닉스 제 주변에 25만 원 되면 팔겠다고 하신 분들 꽤 있는데 그거 놓치고 지금 19만 원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이 지지는 되는데 삼성전자 단타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지금 오늘 사가지고 네. 한 2, 3% 오르면 팔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PD님도 바로 나야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개인 투자 많거든요. 많아요. 예.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왔을 때 그냥 정리 좀 하는 게 마음이 편한가 봐. 그러다가 날아가면 더 배 아프죠. 그럼 그거를 한미 반도체 때 많이들 경험했을 한미 거예요. 반도체 때. 예.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랑 저는 지금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미 반도체는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예. 절대 지금 싼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매매 등하고 모멘텀에 따라서 뭐 특히 삼성전자나 다른 이제 고객사에도 장비가 들어간다 이런 이슈를 기대하면서 그런 걸 좀 내가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게 맞지만 좀 비싸다고 느끼신 분들은 저는 그 한미 반도체를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부담이 있을 거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조정이 이제 컸습니다. 예. 제가 뭐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덜 갔으니까 삼성전자 사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를 더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결국 펀더멘탈인데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5.5조 원이 나왔잖아요. 지금 향후 전망을 보니까 3분기는 대략 영업이익 7조 원, 4분기는 영업이익 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물론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더 나오고요. 연간 영업이익으로 봐도 올해 20조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30조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디쯤 와 있냐 여러분들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보통 뭐 주가라고 하는 게 그 산업에 6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6개월 뒤를 바라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뭐 꺾이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지금 사두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또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럴 건 아니에요. 약간 또 가격 조정이 있으니까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는 게 나오는 거지 급락이 나왔다고 바로 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현금이 생겼다 그러신 분들은 SK하이닉스를 뭐 20만 원 뭐 중후반 살려고 막 대기하셨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20만 원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거든요. 예. 동일 금액 예. 대비하면. 그러면 지금은 왜 매수를 주저하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때는 더 그 용기를 떨어질까 봐 그러죠. 내더니 예, 그때는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동일 금액이라면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은 주식 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수를 사둔 상태에서 상승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와 버렸고 삼자는 의외로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삼자의 매력은 적어져. 갈 때는 못 가지만 빠질 때도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삼자를 사들고 그대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삼전을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분이죠. 예. 좀 이렇게 편안한 애인이죠. 삼성전자가 아, 큰 매력 없고 큰 뭐 설렘 없고 설렘 없고 그거 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성질이 뭐 같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만날 수 꾸준하니까. 있는 애. 예. 그 전에 다녀오신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좀 오늘 좀 추가적으로 내용 전해주실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몇 개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GMB 에스에코라고 제가 6월 25일 날 한 달 전쯤 소개를 시켜드린 기업인데 지난 주말에 그 SK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정확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략 한 9조 원 정도 일단 투자가 좀 이루어질 거로 지금 공시가 됐기 때문에 공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GMB 에스에코 말씀드릴 때 SK 하이닉스의 신규 팹이 들어설 때마다 동사에 무폐수 스크러버 장비,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 스크러버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장비 수주를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부 SK 하이닉스 이제 밸류체인의 장비 업체들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GMB 에스에코가 아직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 주목을 못 받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뭔가 투자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정리된 내용들이 일부 취재되는 내용들이 지금 약간 첩보처럼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취재상에서 일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첫 이제 투자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투자 얘기 나올 겁니다. 장비 발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장비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때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7월 2일 날 이번 달 첫 주에 소개시켜드린 기업이고 그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갖고 있는 네네. 기업이고 이 기업이 중국에 7월 달에 이제 매장 오픈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7월 6일 날 1호점을 오픈을 했고요. 7월 20일에 2호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오픈되는 매장 그 매장당 매출을 추정을 해봤더니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YY 스포츠라고 해서 중국의 유통을 담당하는 실제 매장을 이제 연 업체가 내년까지 해서 100개의 매장을 좀 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300억에서 500억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되면 해외 매출이 대략 한 700억에서 한 800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한 2,200억대 매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3천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장 오픈은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국의 모델을 누구로 쓸 거냐 이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 그 큐브 엔터에 여자 아이들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 멤버가 있습니다. 우기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가 그 중국 이제 잭시믹스의 모델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요 지금 멤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니까 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 아이들의 멤버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좀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매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거고요. 마녀공장이라고 제가 지난주 소개시켜드린 네. 화장품 예, 기업이고 어제도 이제 화장품주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뭐 실적은 뭐 상당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게 그 국내 증권 업체 중에 이제 미국에 이제 법인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메일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해주신 말이 뭐냐면은 이 미국에 있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의 스몰캡 기업들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고 이제 전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디냐고 봤더니 변압기 쪽,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예. 종목군하고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들도 지금 국내 스몰캡 중에 변압기나 화장품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외국계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마녀공장뿐만 아니고 국내 네. 화장품 스몰캡 기업들 대체로 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투자자들 어떤 분위기, 특히 국내 아닌 해외에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수급적으로 향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앱스도 있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시장이 FOMC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은 다시 호흡을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65% 약세로 2,747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24% 내리고 있는데요. 806선으로 800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776억 원의 팔자 포지션, 기관이 2,019억 원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2,77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도 대송소이합니다. 외국인이 640억 원의 매도 5위, 기관도 9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770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운 업종이 강합니다. 더불어서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건강관리 기술 업종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과 카드 업종 약세고 항공 업종도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해운업종 일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해운업계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해운주 같은 경우에 물류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11.65% 급등하며 거래가 12,510원, HMM이 1% 넘게 올라갑니다. 17,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SS 해운은 보합이고 흥하해운이 1%가량 오르고 펜오션 0.53%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물류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TMF 사태 반사 수혜 기대감 덕분인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경쟁사인 쿠팡과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물류와 창고 업무 관련 제휴를 맺은
KCTC가 오늘장에서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21.8% 급등하면서 6,760원에 거래 중이고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동방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6.14% 상승 흐름 보이면서 3,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STX 그린로직스 역시 종합물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12.4%대 시세 내고 있고요. 한솔 로지스틱스가 6.67%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가 2,865원. 태웅 로직스도 2.04% 강세로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이 오는 2028년 1,3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삭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대봉 LS가 6.1% 올라갑니다. 18,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BNC도 5.51% 플러스권으로 거래가 6,690원입니다. DXVX는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 큐라티스가 3.98% 시세를 내며 1,359원, 고바이오랩이 2.08% 올라갑니다. 8,34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상용화의 열쇠로 여겨지는 고온 초전도체의 생성 원리를 규명할 단서를 발견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전자가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중에서 CCS가 8.49% 올라가면서 2,8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5%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3,410원. 덕성이 2.73% 강세로 7,530원 선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남도 3.51% 올라갑니다. 4,2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1% 넘게 상승하며 5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화장품들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화장품주 흐름이 좋습니다. 2분기 호실적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 인기 계속될 수 있을까요? 화장품 업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K뷰티는 최근에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지난해 대비 2.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코스알엑스, 라네즈, 에스트라 등이 참가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분 전체 랭킹 1위에서 3위를 싹쓸이하는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또한 2024 올리브영 상반기 결산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킨케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VT의 리드샷이 손꼽힌 만큼 K뷰티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행사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는 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딜 데이지와 11월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은 하반기에도 K뷰티 업황의 실적 성장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네, 화장품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화장품 원료 업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전일 아모레퍼시픽, 실리콘투, VT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의 주도주 라인업이 이미 상승했던 과정들을 확인해 보신다면 화장품 업종에서도 원료를 주로 다루는 기업들도 동반해서 성과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AS텍 같은 경우는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특정 계절에만 필요로 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사계절 균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J2K 바이오는 아마존 에센스 랭킹 1위인 코스알엑스의 상장 벤더사이면서 국내 바이오 소재 부분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글마 등의 전반적인 ODM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폭증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캐파 증설 및 신제품과 신규 고객사 효과에 따른 실적 고성장이 더해지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는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대응 관점 잡아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수는 내리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그동안 계약 공시를 통해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인 업종들, 방산이라든지 변압기 그리고 조선 업종에 호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파생되는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호실적으로 단반 매수세가 잠시 강하게 나왔다가
곧바로 매물출에 되는 패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반대 측면에서 저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하반기 실적 개선이 크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높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및 반도체 업종에서도 저가에 위치해 있는 성장주를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연달아 이어지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환율 최대 변수로 예상되고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해서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전망인데요.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이슈들 체크하시고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 다가온 7월 FOMC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6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달러원 환율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최근 기조적인 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9월경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2에 따르면 미국이 9월 정책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미 이러한 정보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를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시장 기대보다 더 강력한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연준에서 향후 정책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아직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매우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4분기 기준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2.9%인데요. 분명히 전분기 3.7%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하였지만 예상치였던 2.7%를 상회하고 있는 다소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의 성장세도 중요할 텐데요. 2,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로 2.7%를 기록하며 전분기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함으로써 미국 경기도 비교적 탄탄한 상황이라 연준의 발언이 예상보다 더욱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FOMC가 지난 후에도 환율 하락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외환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주목을 끄는 통화라면 엔화겠는데요. 7월 초까지만 해도 초가 아니라 7월 10일, 11일, 그래 20일 전만 하더라도 이게 162엔을 갖다가 위협하던 그런 환율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152엔 왔다가 지금 153.8인데 지금 여기 역대급 엔제에서 또 순식간에 지금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엔화 가치의 급등 요인 어떻게 분석될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뚜렷해지는 반면에 일본은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그간 겪어왔던 역대급 엔화 약세가 있습니다. 이 환율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경제학계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은에서도 여전히 환율을 고려하며 통화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로 인한 비용 견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 회복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미칠 수 있으나 엔저가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 오히려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이번 BOJ 회의에서 이제 국채 매입 축소 규모도 이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 인상 그리고 국채 매입 축소 동시에 단행할 수 있을까요? 예,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26일 발표된 도쿄 지역의 7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였던 것이 오히려 1.5%로 하락하며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물가 상승 압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과연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정책 목표인 2%에 중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금리 인상이란 결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거시경제 상황도 잘 아시다시피 1,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0.5% 역성장을 하였고 이 상황에서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어 엔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순수출마저 조정된다면 거시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이후에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며 매달 6조의 안팎의 국채 매입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할 때는 뭐 세상의 돈이 영국 돈이 파운드였습니다만 요즘 그만한 위상은 아니더라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 영란은행의 행보를 갖다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영국도 이번 주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좀 그 안에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예상 시나리오와 함께 한번 파운드, 달러 흐름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국의 통화정책 방향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 이유에는 영국의 거시경제가 예상보다 튼튼하고 서비스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란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결정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요. 전반적인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달러 자체는 점차 강달러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미국은 2, 4분기에도 소비 민간 투자 이런 내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강달러로 인해 순수출 약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이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달러 흐름을 전망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의 흐름도 전망하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항상 그렇듯이 모든 가격의 가장 좋은 전망치는 현재 가격이고 이는 환율에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향후 환율 흐름의 가장 좋은 전망치라고 보는 것이 안전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달 됐나요? 네, 한 달 부장님. 지났습니다. 예. 7월도 다 갔네요. 7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우리 정 부장님이 매월 마지막 주간에 나오신 것 같았는데. 네. 아니 ETF 시장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성장하는 데서 일하고 계시면은 재미도 규모가 있으시고. 엄청 커져요. 아니 이거 지금 100조 넘었습니다. 소리 작년에 들었고 지난번 오셨을 때 140조 넘었다더니 벌써 또 160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 120조 원 정도 올해 초에.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조를 넘어서 지금 160조 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성장세가 좀 가파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저변이 확대된 가운데서 좀 그런 편의성에 대한 매력도를 붙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존에 이제 투자라고 하시면은 보통 주식 또는 펀드 예. 이런 정도의 투자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처음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시기도 어렵고 또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향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펀드를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번거롭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같은 경우에 펀드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내가 원하면 계좌로 바로바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과 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상품 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879개예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상품만 지금 거의 600개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결국에 이제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굉장한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 또 부동산, 뭐 기타 자산들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좀 드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ETF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급성장한 배경으로는 뭐 시장 변동성도 컸고 또 다양한 자산이라든지 방향성에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ETF를 가장 많이 사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한 번 고난의 시간을 네.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월 말쯤에 나오는데 예. 생각해 보면 5월에 고난이었고요, 6월에 조금 편안했고요, 7월에 고난이었고요. 계속 지금 이렇게 홀수달에 네, 지금. 홀수달에 굉장히 안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행히 뭐 5월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7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 투자에 기인한 지수형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순매수 저희가 ETF 탑10을 들고 나왔는데 일단 1위, 2위, 3위를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 그리고 5위에 이제 미국의 미국 S&P 500까지 해서 지수형 상품의 마켓 타이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규모 매수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건 그냥 2배짜리죠. 네, 2배짜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2배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에 자금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인컴형들. 예, 그래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나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나 예를 들어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이제 채권형에 투자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자 수익률까지 월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된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수요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장님 저 기간 수익률이라는 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저거는 일주일 기간 일주일? 수익. 예, 일주일? 일주일 기간 네네네. 수익. 일주일에 뭐 8%나 저 정도 같으면 많이 빠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7위에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8.92%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트램프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예. 2차 전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도 그냥 주간 수익률 순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최근에 ETF 이 브랜드명이 많이 바뀐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네. 이제 ETF 시장에 좀 그래도 오랫동안 발 담았던 저도 요즘에 예. 이제 브랜드명이 너무 많이 막 바뀌다 바뀌어요. 보니까 예. 굉장히 낯설기도 한데요. 네. 제가 말씀을 좀 주간 수익률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주간 수익률 1위에는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올라왔는데요. 조선. 네. 소울 ETF도 사실 그 리브랜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리브랜딩의 원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1년도에 스마트란 ETF를 사용을 하다가 소울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예. 스마트를 쓰다가 솔로 바꿨다. 예, 그래서 뭐 원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수익률 상위에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하나로 FN 조선해운 그리고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와 같은 조선업종 관련된 ETF들이 수익률 상위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6위의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플러스 K 방산 ETF라고 나와 있어요. 어허. 네, 플러스 굉장히 낯선 이름이실 것 같은데 기존의 그 한화자산운용에서 아리랑이라는 네네. 브랜드를 사용을 한화가 했었거든요. 아리랑이었죠? 예, 아리랑이라는 브랜드가 7월 말에 플러스 ETF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수익률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건설이나 은행 쪽에 올라와 있고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리브랜딩 된 회사들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KB 자산운용이 네. 기존에 KB 스타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그랬죠?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라이즈라는 브랜드로 라이즈로. 리브랜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익률,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 하단에 있지만은 하나자산운용이 K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다가 원큐. 원큐. 예, 이것도 이제 은행 브랜드. 맞아요. 네, 그 원큐. 네, 원큐라는 스마트폰 하나 예, 원큐. 어플, 네, 하나 하나 원큐. 원큐. 네, 그래서 어플 있어요. 신한도 솔이 이제 어플이죠. 예, 네, 네. 예. 그래서 은행 어플들의 이름이고요. 우리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라는 ETF를 사용을 하다가 네. 원 ETF로 이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TF 운용사들이 이렇게 브랜드를 좀 새롭게 변경하면서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회사하고 잘 매치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너무나 회사의 그 이미지와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회사 이미지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키우면 그대로 갑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개 브랜드를 쓰고 있거든요. 뭐 히어로즈 알고 예, 있고. 코세프랑 히어로즈를 네. 쓰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액티브는 히어로즈, 패시브는 코세프를 예.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브랜드를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과 이제 통합 후에 이제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런 효과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한번 진짜 김하성 선수나 이정우 선수 같은 히트 상품 한번 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수익률 상위에서 그동안 이제 그 AI 반도체가 수익률 상위권을 좀 휩쓸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에서도 좀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그 반도체하고 2차전지 ETF 새롭게 상장했잖아요. 네. 이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라 괜찮아요. 생각하고요. 예.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수익률 리포 만들면서 보니까 처음이에요. 이 AI 반도체 관련 상품들이 한 종목도 없는 게 그래요? 이제 처음이거든요. 오. 올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이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다른 ETF들 수익률이 좀 올라왔고 관련된 ETF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지난주에 그 북미 공급망 ETF 시리즈 2종을 상장을 했어요. 이게 종목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코세프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이라는 네. ETF인데요. 단순하게 뭐 반도체 투자한다, 2차 전지 투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이제 북미 공급망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요. 사실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분쟁입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은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초창기의 단어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1기 때의 단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패권 분쟁으로 점점 가면서 지금 이제 첨단 산업에 패권을 놓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에 좀 집중을 했고 시기가 왜 지금이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 올해 11월에 예정돼 있는 미국 대선에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심지어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지지율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된 첨단 산업들의 패권 경쟁을 이어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장한 코세프 K 반도체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 안에서는 종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15개씩 각각 뽑아서 그래요? 그렇게 시가총액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거 언제 상장됐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상장을 했고요. 오늘로서 딱 일주일이 딱 돼서. 일주일. 네. 수익률은 아직은 좀 그렇겠네요. 네,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상장 직후에 지금 2차 전지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네. 예. 그래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역시 이제 미국 대선이 이게 이제 그렇죠. 시장의 가장 예. 큰 변수인데 ETF 수익률 상위 쪽에 올라온 게 보니까 방산 바이오 쪽이고 이건 또 미 대선 수혜주로도 꼽히기도 하고. 자, 그럼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7월 주식시장을 복귀를 해보면 네. 어찌됐든 간에 대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반 이후 정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예.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오히려 최근에는 또 헨리 부통령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 주요 지수들의 수익률을 평균치로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월별로. 그래서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에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8월 정도까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9월, 10월은 이제 선거 직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주가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8, 9월이 좀 안 좋단 예, 말씀이네요. 굉장해서 이제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예.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물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실적 전망이나 아니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예. 단순하게 이제 평균 수치로만 뽑은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장세를 보면은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보다는 대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 수치들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9월, 10월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9월, 포트폴리오를 10월. 기존에는 이제 뭐 성장주 위주로 가지고 가셨다면 네. 변동성이 조금 낮은 상품들로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다만 11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는 결국 이제 안정화를 보이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지금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7월이든 9월이든 한 번 이상은 금리 인하할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 ETF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외환시장 진단에서 잠깐 예.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CME에서 발표하는 페드워치를 보면은 뭐 9월 금리 인하 전망 같은 경우에 거의 100%의 네. 확률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뭐 목표치까지 못 내려왔지만 상당히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시장의 전망은 올해 2회에서 3회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지금 2022년 1월에 이제 첫 번째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지금 2년 반 만에 미국이 이어왔던 긴축 기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미국 그진금리가 지금 한 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온 상황인데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가 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채권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예. 받고 있어서 예. 특히 이제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수익률의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뭐 미국채 30년 ETF들이 어허.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새 뭐 집값이 좀 들썩거린다 그러더니 결국 또 리츠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 부동산 쪽이 그래서 예. 이거 한동안은 그래도 리츠 얘기 거의 안 했었는데 요거 요즘 ETF 시장에서 요거 핫한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네. 인하가 네. 얘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네. 리츠 ETF들이 수익률이 반등하는 좀 모습을 반등하는 보이고 모습.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상품별로 차등은 있겠지만은 단기간 내에 10% 네.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어허.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리츠 관련된 ETF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은 경기 선행 지표인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좋음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경기 선행 지표인 주식이 좋았었고 결국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자산들이 좋아질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채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경기 후행 지표인 부동산 자산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상품들 중에서 이제 주식으로 직접 거래하실 수 있는 자산은 바로 이제 리츠 ETF거든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의 섹터들이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리츠, 아하. 호텔 리츠, 아하. 주거용 리츠, 네. 그다음에 물류 리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국내 상업용 부동산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그래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실례로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 예. 지역을 보면요. 지금 여의도 사거리를 기점으로 대형 빌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학연금 타워나 예. 뭐 IFC 타워 그리고 이제 파크원 타워 이런 것들이 예. 최근에 입주한 예. 타워들인데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네, 없어요. 저희도 이제 여의도 사학연금 타워로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 공실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오피스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재택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회사들이 다시 이제 직원들을 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오피스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서울 지역의 이제 CBD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츠 시장에서는 글로벌 리츠보다는 국내 리츠가 지금 상당히 한국 관심을 리츠가? 받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또 리츠 안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섹터들마다 투자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차이가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이 다음 네네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예. 리츠 주가의 그래프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요. 첫 번째는 돈을 빌리는 부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까 네.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이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90%를 무조건 배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좀 반대로 가고 있고요. 네네. 과거 통화 긴축 정책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다음번에 한달 네, 뒤인데 그럴까요? 그러시죠. 그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네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네요. 지금 보니까 4% 하락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 저희 방송 중에 임기현 전해드린 주간입니다. 네.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